예, 화면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공유도 안 하고 막 저 혼자 떠들고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죄송했던 일이 있어서. 자, 상택츠베리 얼굴은 아마 이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작가하고 이제 작품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문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이제 구절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재밌죠? 생텍쥐베리, 앙뚜앙 드 생텍쥐베리고요. 프랑스 사람이고 그 리옹이라는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리옹이은 남부지방에, 그러니까 중남부지방, 예, 프랑스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굉장히 몇 배가 되는 큰 영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리옹은 남부지방에 속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1900년에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큰아들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남동생도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 개인적인 아픔이 많은 이제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낸 작가입니다. 그다음에 직접 미술 그림 그리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지만 한 6개월 정도 미술학교에도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 1차 세계대전 시기 이제 두 번의 2차 세계대전 시기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그 공군으로서 그러니까 조종사로서 군복무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어, 일로서 조종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23년에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생투시베리 개인이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화자, 그러니까 그 1인칭 관점으로 나오는 그 조종사가 사막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는 것이 엉뚱하게 나오진 않고 본인의 경험이었을 가능성, 그것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생텍쥐베리 하면 어린 왕자가 뭐 대표작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책을 냈습니다. 비행사라는 책도 내고 남방구평이 그다음에 인간의 대지도 굉장히 유명해요. 인간의 대지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뭐 인간의 대지가 다른 이름으로 바람과 모래와 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차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40년에는 이제 미국행을 해서 그 미국에서 뉴욕에서 어린 왕자를 집필하고 재미있는 것은 사파 그러니까 책에 넣는 그림까지도 본인이 직접 그려요. 그리고 43년에 어린 왕자 출간하고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막 이제 중이어서 군에 다시 합니다. 합류를 다시 하는데 사실은 그때 이미 나이가 그러니까 현역 조종사로 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군에서는 사실은 좀 거절을 몇 번 해요. 좀 위험하다. 그런데도 이제 생텍쥐베리가 좀 강력하게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비행을 많이 하지 않는 조건으로 비행 중대에 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실제로 이제 그 사망하게 된 계기가 정찰 임무를 띄고 코르시카 쪽 비행을 하다가 이제 아무 이제 소식이 끊겨진. 그러니까 뭐 그러고 나서 그 비행기나 혹은 시신조차도 찾지 못했으니까 아마 이제 피격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만 하죠. 그러니까 어린 왕자의 작가답게 이제 마지막 그 죽음으로 가는 길도 어린 왕자가 본인의 별로 가듯이 이렇게 뭐 전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44세, 뭐 45세 이 나이로 살았던 그러나 굉장히 강렬한 삶을 살았던 프랑스 작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영어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초기엔 미국 가서는 영어를 쓰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영어에 거부감은 많지 않았는지 영어로도 어린 왕자의 첫 출간을 영어로도 한 거 보면 영어권에 대한 혹은 미국에 대한 어떤
그 문학의 가능성을 이 개인을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 프랑스에서 출간하기도 전에 미국에서 출간을 한 책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45년, 43년, 그러니까 43년에 처음 출간했다고 보고요. 미국에서 45년에 정식 출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6년에는 이제 44년에 정식 사망이 된 것으로 이제 돌아오지 않아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46년에 그러니까 전쟁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서야 프랑스 본인의 고향에서 고국에서 프랑스어로 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왕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비현실적이잖아요. 막 어린 왕자가 갑자기 막 금발머리애가 막 사막 한가운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뭐 자신이 뭐 저 장미하고도 얘기하고 여우하고도 얘기하고 뭐 이런 동화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굉장히 허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분명히 동물을 다루고 우화를 다루고 우화에 속하기 때문에 동화다. 그러면 이제 이 대상을 어른으로 볼 것이냐, 어린이로 볼 것이냐, 뭐 아니면 둘 다, 모두를 위한 동화다라고 보는 것이냐, 뭐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어른을 위한 동화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선과 악, 사랑과 미움, 뭐 증오, 뭐 용서, 뭐 이런 본질적인 감정을 책 내용 전체가 다루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어른을 위한 동화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린이를 위한 동화다라고 보기에는 뭐 너무 예쁘죠, 그죠? 동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허구적 그 상상력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러면서 읽는 이들로부터 어떤 신비로움, 상상력의 세계를 본인의 머릿속에서 직접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책 전체에서 다 보여주죠. 그래서 신비로움과 동경심을 심어주는 상상력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동화이기도 하다. 뭐 심지어 뭐 뱀의 모습까지도 굉장히 그 상상력을 갖춘 그런 형체로 다루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동화 버전으로도 굉장히 어린 왕자는 인기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런 책이고요. 어린 왕자는 총 이렇게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으로 총 되어 있어요. 총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상으로 살펴보면. 그리고 첫 장과 마지막 장은 단언코 화자, 그러니까 추락하게 되고 어린 왕자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막에서 추락하고 그다음에 어린 왕자를 만나는 비행사, 그 화자의 1인칭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1장과 27장입니다. 그 다음에 2장과 7장, 2장에서부터 7장, 그 다음에 24장에서 26장, 요 몇 가지 장은 어린 왕자와하고 그 화자, 비행사의 직접적인 대화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대부분은 어린 왕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어른들 혹은 다양한 자연들이 그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화자와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어린 왕자가 본인이 경험한 것을 막 적은 것이 약간 뒤죽박죽, 예, 굉장히 뭐 순서가 없다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뒤죽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형태로 총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기는 굉장히 편하죠.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짧은 이렇게 단편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짧은 이야기거리가 계속 새롭게 전개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매우 흥미롭게 책의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왕자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면에서 구성을 살펴보면요. 크게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대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비행사가 사막에 추락해서 비행기를 수리하는
그 과정 동안에 어린 왕자를 만나고 만난 어린 왕자로부터 그 어린 왕자의 여행담을 듣고 사막을 비행기가 고쳐져서 사막을 탈출한다는 그 내용이 큰 틀에서 있고요. 그 큰 틀 안에 또 다른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에서 탈출해서 여러 별을 여행하고 지구를 여행하다가 뭐 1년이 흘렸어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신의 별로 다시 복귀한다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그 형태입니다. 그 두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좀 이제 겹쳐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현실과 뭐 허구를 왔다 갔다 현실과 상상력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개도 매우 재밌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른을 위한 동화라면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른만을 위한 동화라면. 근데 아마 생텍쥐페리 스스로도 굉장히 어린이 마음을 가진 동화 읽는 독자를 대상으로 다 했는지 굉장히 재미있게 이 구성에 있어서 내용명에서도 상상력과 그다음에 현실 직접 만난 사람의 얘기 그다음에 그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또 막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대립되어 있다는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이 대립된 여러 가지 세계 주인공들 뭐 이렇게 이 대립의 측면에서 대립의 관점에서 어린 왕자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서문에 이제 본 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트슈베리 저자가 이런 표현을 써뉩니다.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치는 데 대해 어린이에게 용서를 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른의 이 구절을 봐서는 이제 자기 친구에게 바친다라는 그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른의 세계, 그러니까 용서를 빌 만큼 어린애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가 대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 지으면서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미 서문에서 언급했다는 두 세계를 구별했다는 점을 하나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서문의 또 다른 연결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아이였다 라는 표현을 작가가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세계는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라진 어른에게는 마음속 어디 깊은 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어린아이의 세계도 분명히 있었다. 그것으로부터 지금의 어른의 세계가 어른으로 자랐고 어른의 세계에 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연관성을 언급함으로써 사실은 대립된 것처럼 처음에 언급한 어른의 세계와 어린이의 세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될 수 있다. 융합될 수 있다라니까 어린이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끄집어낸다면 훌륭한 아름다운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작가가 의도하면서 이 책을 창작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들에게 어쨌든 이 책을 그런 교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보면 그 친구 나이가 조금 더 위인 친구 그러나 그 친구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였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어린이 세계 그다음에 어른의 세계가 결국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혹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융합할 수 있다. 서로 녹아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래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두 세계, 어른의 세계와 어린이의 세계를 저희가 조금 구별해서 주요 구절마다 한번 읽어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보다 더 두 세계의 대립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할 수 있는 서로 그래도 녹아낼 수 있는
그 두 세계의 보편성을 어쩌면 찾아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의 세계와 어린이의 세계, 어린 왕자의 세계 혹은 어린 왕자로 상징되는 어린 이의 세계를 두 가지 두 세계를 조금 구분을 해봤는데요. 지금 어른의 세계는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퐁퐁퐁 나실 거예요. 어른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보는지. 근데 이제 어른의 세계의 대표적인 그 어른의 세계를 이렇게 좀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는 것이다. 당신이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묻지를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의 무슨 놀이를 제일 좋아하지? 묻는 법이 절대 없다. 나이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고? 아버지 수입은 얼마지? 하고 물어대는 것이다. 그래야 그런 질문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친구에 대하여 안다고 생각한다. 이 구절이 아주 직설적으로 어른의 세계를 정리해 놓은 그 구절입니다. 어른의 세계의 특징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만 보면 어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자 드디어 또 말씀을 해주실 시간이 왔습니다. 자, 어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왜 이런 어린 왕자의 눈에 혹은 화자가는 이제 작가의 눈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화자는 어른들 이렇게 묘사해 놨을까요? 어른들은 특징은 어떤 특징이에요? 네, 송선옥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어린 왕자 읽으신 적 있으세요? 여러 번 읽었죠. 저희 그죠? 집에 플로건 있네요. 우리 아들들이 받아놓은 것과 응.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각자. 버전이 있어요. 그죠? 막 네, 해석 네.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선생님? 예. 제가 가장 작은 걸 찾아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을 찾으셨어요? 예. 선생님, 이 구절은 어떤 어른의 특징일까요? 이 구절만 보면. 그거는 이제 예전에 뭐 계산적인 어른들을 계산적인 어른들. 아이들 더 해요. 요즘 아이들이 더 해요. 너네 집 요즘 몇 아이들 평이니? 더요. 그러니까 계산적인 어른이 아니고 계산적인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요즘 그런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요? 뭐 바이올린 선생님이 집에 오셨는데 예, 예, 선생님한테 묻더래요. 예, 선생님 몇 평에 사세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에 사냐고? 네,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이거죠. 몇 평 아파트에 사냐고요? 평수를 물어요, 평수를. 맞아요. 저도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아파트,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크기의 네. 아파트들이 있는 단지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네. 아파트 이름을 조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아이들이 벌써 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친구를 짐작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맞죠. 그죠? 선생님 근데 왜 어리니까지 이렇게 됐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맞아요. 요즘은 정말 청년들도 자본주의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어린이들까지 된 거죠. 근데 어른의 책임도 있을까요? 그렇게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계산적이 그럼요. 되는 그럼요. 데에는? 아이들은 제가 금쪽 같은 뭐 내 새끼인가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예예예. 그 금쪽이들이 갖는 문제가 100% 엄마의 문제더라고요. 음.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방침이 아이에게 음. 전달되고 엄마하고의 대결 상태에서 아이가 형성된 게 이렇게 삐딱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음. 선생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예예. 엄마들의 문제가 아이의 문제로 거의 다 이완되는 것 같은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 사고나 행동의 네. 방식이 어른을 많이 거울로 닮아가는 한다는 거죠. 말이겠죠. 그죠?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죠? 그렇죠. 예, 어린 왕자는 아직 때가 안 묻어서 지금
어른을 비판하죠. 그죠. 근데 이 질문을 보면 우리도 사실은 저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친구 오면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뭐지? 뭐 부모님 뭐 하셔?" 이 질문. 예. 사실은 "부모님 뭐 하셔?"라는 질문은 사실은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직업이 실제로 궁금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연봉이 어떻게 돼?" 사실은 이 정도 아주 속물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집 사정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에서 보면 어른들은 숫자를 굉장히 숫자로 나타난 네. 예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숫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숫자를 좋아한다는 것이 뭐 수를 사랑한다. 그런 상징성을 어떤 수학적 기호를 사랑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물질적으로 표현된 것, 표현을 할 수 네.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다른 선생님. 오늘도 또 조용하시 자, 고태기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저야 항상 잘 지냅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너무 씩씩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목요일 날 매번 이렇게 늦게 퇴근하세요? 아니면 선생님 지금 자택에서 이걸 지금 하시는 아 거예요? 아니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서관에서 하시는 거죠? 네. 아, 괜찮 네. 매주 목요일 날 퇴근이 늦으세요, 그러면? 아 인제 그러긴 한데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가까워서. 아, 그래도 가까운 데 사세요? 네. 30초 거리예요. 어떻게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환상적인 30초. 네.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이 지금 다들 조용하시니까 저는 네. 이런 방식으로는 일방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방식을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선생님한테 그러면 한번 아 질문을 해 볼게요. 선생님 네. 아 저는 항상 괜찮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이거 지금 이 구절 보셨죠? 그죠? 네. 예. 선생님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가 보는 어른의 모습은 어떨지는 아주 잘 네. 생각하지는 않는데 선생님 네. 보시기에 어른은 어떤 특징을 가진 것 같아요? 어른은 어떤 특징이요? 예예. 아 선생님 외모가 이러시구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요. 어른은 어떤 특징? 요 구절을 보시고 얘기하시면 좋아요. 이 아 그 구절을 보시고. 숫자를 좋아한다는. 맞아요. 숫자를 좋아한다. 예 맞아요. 아 왜 숫자를 좋아할까요 근데 어른은? 인제 뭐지? 숫자가 예.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숫 인제 선생님 너무 숫자를 재밌어. 좋아하는 인제 숫자를 예.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예예. 인제 숫자로 나의 자유를 사는 거잖아요. 아. 오. 그래요? 그러니까 뭐지? 인제 저는요. 예. 인제 뭐지? 돈이 없으니까 시간을 파는 거고 아, 그래요? 그 아이들은 인제 예. 뭐지? 그게 어차피 예. 이게 인제 굉장한 가치가 있지만 예예. 이거를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쓸모가 예.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고 맞아요. 아이들은 이미 인제 예예. 어른이잖아요. 어른은 경제인이에요. 예예. 맞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어른들은 경제적이다. 그죠? 예. 네. 근데 네 그게 꼭 당연하죠. 나쁜 거 나쁘다 이렇게 좋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어른이 되면서 이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삶을 이끌고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인제 뭐지? 제가 볼 때 어린이들이 그런 인제 사상을 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예예. 전체적으로 인제 뭐지? 자기가 인제 뭐지? 일을 해서 계속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예. 그래서 맞아요. 결국에는 돈이 음음. 부족해서 일하는 게 아닌지. 아, 돈이 부족해서.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고태희 선생님 지금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긴 해요. 그죠? 그래서 네. 우리는 사실은 막 돈을 더 받는다면 야간 근무도 막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죠? 네네네.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야간 근무 밤새워서 하는 근무는 돈은 많이 주더라도 건강에 해로우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경쟁을 좀 조절하자 이렇게 나서기까지 하지만 어쨌든 어른들은
많은 가장들이 나는 돈은 더 준다면 기꺼이 경제활동을 밤이든 낮이든 더 하겠다라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하겠다 하죠. 그죠? 맞아요. 네. 어른 세계의 특징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어린이의 마음은 그러니까 숫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 아까 제가 표현한 이제 좀 속물적이 된 어른을 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선생님 또 의견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네. 지금 선생님 덕분에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그런 어른의 세계가 있다면 또 어린이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로 상징되는. 근데 어린 왕자의 세계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는 숫자로 말해야 되고 뭐 형제가 몇이니 아버지가 어떤 일 하시니 이런 거를 묻는다면 어린 왕자로 상징되는 어린이의 세계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곳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그꽃은 내게 향기를 뿜어주고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 꽃들은 앞뒤가 어긋나는 말을 너무나 잘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됐어 이런 표현이고요.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연관돼서 이제 여우가 한 말을 어린 왕자가 다시 되새기면서 눈으로는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이런 말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봐야 한다. 이제 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연관된 이 표현들이 어린 왕자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말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모순이에요. 눈의 기능은 보는 것, 제대로 보는 것을 하기 위해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체 기관이 눈인데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 그죠? 이 표현을 굉장히 해석할 것이 많아요. 구태 선생님 그 영화 보셨어요? 그 뭐죠? 그 영화 뭐였지? 그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굉장히 성공했던 건데 한 7, 8년 전에 제가 나이 들어서 이름 자꾸 명사를 잃어버려요. 송 선생님 지금 공감하시죠? 그죠? 나이가 들면 자꾸 명사를 잃어버려요. 뭐냐면 실제로는 신체가 부상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 생각나서 대타니까. 나비. 네. 아바타 그 영화 보셨죠? 선생님. 네. 그 아바타 보면 그 원주민들 있죠. 네. 예, 그 원주민들이 서로 인사하는 표현이 I 네. see you라는 표현입니다. 그 원어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아마 나는 너를 본다, 당신을 네. 봅니다,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했겠죠. 근데 네. 거기서도 나는 너를 본다, see라는 표현 동사가 사용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때는 인사가 내가 당신을 눈으로 봄으로써 당신을 제대로 인정한다, 뭐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전에는 눈으로 본다라는 그 의미가 상대방을 인정한다. 상대방을 제대로 나의 대상으로 상대방으로 인정한다.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 보면 I see you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눈이라는 거,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 주변에 나 외에 다른 타인을 인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눈인데 어린 왕자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찾아야 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린 왕자 어린 왕자는 이 말을 무슨 의미로 한 걸까요? 도대체 제가 지금 저희 아파트에서 광고 안내 멘트가 나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막 제 주변이 시끄러워졌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눈으로는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돼. 그다음 그 앞 표현은 그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꽃이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말고 꽃이 하는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된다. 꽃은 행동하는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물론 정확히 보면 꽃은 매일매일 자라고 있고 변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막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액션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해 주는 건 아닌데 그런 존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된다. 말이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눈으로는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돼. 무슨 뜻일까요? 이제 100번의 꿀을 발린 말보다 한 번의 진실된 행동이 낫다.
진짜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인제 뭐지? 예를 들면 이거 어때요? 고태희 선생님. 음. 고태희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남자분이 100번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명품 네. 가방 한 번 사주는 게 더 나아요? 아니요. 그건 싫어요. 아, 그거 싫어, 그거 봐요. 네. 그거 아니네, 선생님. 아니, 100번의 아니, 아니, 말보다 그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아니 그게 아니라 예. 100번 사랑해야 명품 가방 둘 다 줘. 둘 다 좋다고? 고태희 선생님 정말 굉장히 솔직하시. 아니.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떡하겠어요, 선생님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요? 두 남자가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두 남자의 타입이 있는 거예요. 한 네. 분은 나는 정말 내 진실한 마음뿐이야. 그래서 나는 진실한 마음을 평생 태희 씨에게 줄 수 있으라고 100번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얘기는 없어. 은근슬쩍 딱 어느 날 벤츠 타고 와서 문풍 하나 주고 가. 자, 두 분은 두 타입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뭐에 중요한 가치를 두겠어요? 그나마 인제 뭐지? 인제 둘 다 좀 제 말 어렵긴 뭐 하죠. 잘 그죠? 듣는 남자. 말 잘 듣는 사람이요. 말 잘 듣는 사람이요? 네. 왜요? 네, 왜 이렇게 그런 기준이에요, 선생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인제 뭐지 진짜 진실된 마음이면은 예예. 인제 제가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은 이상 예예. 제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예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존중해 네. 준다는 의미니까 그게. 선생님 말을 잘 들어준다는 얘기가. 그죠? 근데 예예. 인제 뭐지 약간 그 막 자아도취로 만일 그 벤츠 타는 사람이 예예. 인제 그냥 자아도취로 인제 예예. 만약 명품백을 던져 준다. 예예. 인제 그냥 근데 나를 너가 사랑하는 감정에 취해 있다. 네네. 그런 의도면은 필요 예. 없어요. 네 근데 네 근데 인제 뭐지 근데 또 100번 사랑해 이래도 예예. 인제 뭐지 말만 인제 "사랑해, 사랑해." 하고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그것도 인제 싫은데 인제 굳이 따지면은 진짜 예예. 진실되면은 행동으로 예예. 나타나겠죠. 맞아, 그러면 맞아. 네 그래서 그냥 100번 사랑해 하고 자기 능력 안에서 제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전 좋아요. 맞아. 선생님 굉장히 좋은 맞아. 아무리 무슨 그 외형으로 드러난 과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더라도 그죠? 진실된 마음이 없거나 네, 그죠? 네. 그리고 진실된 말은 지금 마음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언젠가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선생님을 존중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말을 표현해주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맞아요, 선생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얘기일까요? 눈으로는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돼. 그러면 어른들은 눈으로만 보는 걸까요? 자식을 대할 때는 마음으로도 찾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인제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이래도 예예. 인제 뭐지 막 인제 "너 던져 버린다." 그래도 던지진 않잖아요, 자식을. 던져 그런 버린다 그래요, 것처럼. 막. 네. 아니 그게 막 그 인제 막 보아하는 선생님들이 버려진다 할 그러셨어요? 때도 진짜로 인제 뭐 보안 앞에 버리고 진짜 가는 부모들이 많진 않잖아요. 예예예. 근데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인제 뭐지 대부분 부모들은 그러니까 눈으로 인제 그렇게 할 표현 방식이 잘못된 뿐이지 맞아요.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막 욕을 하는 건 잘못되지만 그러니까 야단을 하든 타박을 하든 굉장히 인제 자기한테 안 좋은 감정을 쏟아내는데 이게 그 눈으로 보면은 이건 아동 학대일 수도 있는데 또 인제 그게 나중에 또 알다 보면은 또 이게 옹호하는 건 아닌데 마음으로 보면은 '아 이런 마음이어서 이랬구나.' 그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그게 있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행동, 말과 행동, 마음, 네. 막 그 자식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조금 거친 이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마음, 그 행동 뒤에 혹은 속에 있는 마음을 자식이 안다면 근데 대부분 그럴 걸 알게 되는 자식들이 좀 나이가 들어서예요.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사춘기 지낼 때는 이 엄마가 진짜 내 친엄마가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가출하게 되고 뭐 이런데 그 나이가 들면 아 그때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그 좀 어떤 순수한 본질, 예, 순수한 마음 뭐 이런 걸 알게도 되죠. 그죠? 근데 또 그 태희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네. 실제로 드러나는 것도 본질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속 따뜻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거칠거나 그죠? 예 그러면 안 너무 네. 폭력적이거나 그러면 사실은 조금 의심하게도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이 따로 있긴 한 걸까?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아동학대 뉴스권을 많이 보면 뭐 잡혀온 혹은 거의 범죄가 된 그 부모의 얘기를 하면 사실은 사랑했다. 뭐 혼내키려고 했다. 고치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그러면 드러난 외형 말고 진짜 그런 사람에게도 어떤 그래도 이 순수한 본질이 있었을까라고 의심할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런 면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반드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외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을 마음이 있다고 너무 본질이 있다고 너무 쉽게 판단은 그것은 오히려 조금 순진한 마음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그런 아동 학대의 그런 건을 보면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테이스님 잠깐 쉬세요. 송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눈으로는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돼.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어린 왕자가 지금 사랑을 받는 입장이기보다는 사랑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맞아요. 장미를 사랑하죠. 장미는 앙탈만 하고 뭐 씌워달라, 뭐 물 주라, 뭐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까닭스러워요. 예, 까탈스러운 여성이잖아요. 나중에 장미가 많이 있는 데 가서 보고서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는 아름답지만 의미가 없어. 그 의미는 장미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장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하는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두고 내가 마음을 둔 그 장미, 그 장미가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면 뭐 명품 가방을 사달라 하든 말을 해달라 하든 난 다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천 개의 장미밭에서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관계 맺음을 했던 매일 뭐 물 주고 그 부탁을 들어주고 했던 그 장미만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관계에서 어떤 책임이란 거,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강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요 표현이요. 눈으로는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돼. 이 얘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말한 현상 외에 실제 본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둘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물론 둘 다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둘 사이의 갭이 크지 않다면 사실은 더 좋죠.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어른의 경우 만약에 어른이 저 어른이 보기에는 뭐 저렇게 돈만 밝힐 것 같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뭐 따뜻한 이웃도 살필 줄 알고 뭐 이런 어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미담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 말이 맞을까요? 본질, 따뜻한 본질을 더 중요하게 보는 그게 맞을까요? 어린 왕자의 생각이 그랬던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맞아. 네, 양면적으로 뭐 따뜻했다, 차가웠다, 좋은 사람이었다가 또 누구에겐가는 아닌 사람이었다가. 그런데 어린 왕자가 만나는 사람들은 되게 다 지금 장미만 조금 까다롭지 여우도 친한 친구 같고 화자하고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어린 왕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주관적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의 뭐 말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아까 그 선생님 주제로 돌아가면 여자 본인의 본질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랑의 말 100번이든지 명품백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또 다른 관점이에요. 테이쌤의 그 새로운 관점. 본인이 본인의 주관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맞아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고요. 자, 다시 테이쌤 선생님은 어떤 상대방을 선생님 뭐 사적인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본인을 희생하여 지금 이 수업을 지금 제대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선생님
예,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속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더 가치 있게 보겠다 이렇게 하신 게 맞죠, 선생님? 그죠? 네. 100번의 명품 가방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죠? 속마음이 예, 선생님을 존중한 네. 그것이 아니면 명품 네, 가방을 네. 사줄 능력은 없어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것을 언젠가는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분이 맞죠? 그건 제가 사면 돼서. 맞아요, 맞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저 그거 놀랐어요. 20대들을 만나보면, 그러니까 저하고 벌써 세대가 딱 달라요. 그래서, 돈은 내가 벌면 되지. 이렇게. 저는 그거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 역할을 완전히 벗어나서, 돈이야, 가장이 누구가 됐든. 그죠? 그 마음, 선생님 그 마음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저는 세계를 바꾸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어린 왕자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를 조금 저희가 구별해서 보면서 그 두 세계의 차이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아까 그 작가의 선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 누구도 그 어른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였다. 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어른들의 마음에서도 어른은 어린이의 적이야. 어른이의 상대야. 어린이만이 순수하고 어린이는 완전히 속물이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런 속물이 되어가고 있는 어른이라면 순수했던 어린이의 마음이 어린이에서 어른이 됐다는 그 과정으로 한번 되새겨보는 그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린 왕자 작가의 아마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대립되는 그 두 관점 혹은 비교해보는 두 관점에서 주인공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크게 주인공은 두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어린 왕자가 자주 만나는 여러 어른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큰 주인공, 실제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말을 하는 화자입니다. 근데 이 화자는 사실은 자기 아픈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첫 번째 장면이죠. 보아뱀을 코끼리를 먹는 보아뱀. 동물 대백과 사전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얘기를 듣고 야 세상에 뱀이 코끼리를 먹는다고? 그 사이즈를? 그러면서 놀라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어른들한테 보여줬다가 굉장히 이른바 마음의 상처를 얻고 그로부터 어른의 세계에 대해서 불신하고 어른의 세계와 조금 이렇게 거리 두는 어른으로 자란 그런 자란 그러니까 소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어른이 바로 화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표현해 놓기는 이해받지 못한 한 소년이 결국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땅을 떠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사가 된 사연을 다루는 것이 이제 어린 왕자의 첫 도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 걸작품 제가 이제 본인이 코끼리를 먹은 보아뱀을 그린 걸 열심히 그려가지고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모자가 뭐가 무서워? 왜냐면 그 그림이 마치 코끼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뱀의 배 부분, 일부분이 뿔룩 쏟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겉모양만 봐서는 모자같이 보이니까 모자가 뭐가 무섭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삼키고서 소화시키는 보아구렁이를 그린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거를 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라는 이제 그 어른 세계에 대한 그 실망감 이렇게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한번 마상을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요.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상대도 없이 홀로 지내왔는데 6년 전 어느 날 사하라 사막에서 문득 비행기 고장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막에서 바로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그대로 간직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화자도 아주 일반적인 어른은 아니에요. 어른의 세계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세계와 대립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어른의 세계에 완전히 발을 담그고 거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 어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표현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상대도 없이 홀로 지내왔다.
그 얘기는 지금 그 세상 사는데 뭐지 이른바 따였다 홀로 스스로 왕따 당하고 있던 그런 어른으로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린 왕자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어린 왕자와 같이 경험을 나눈 이 화자가 느닷없이 어린 왕자의 파트너로 이 소설을 시작하게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화자는 충분히 아직도 어딘 마음속에서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채 어른이 된 그래서 완전히 일반적인 어른, 속물적인 어른과는 타협하지 못하는 그런 어른으로 독특한 어른으로 살고 있어서 어린 왕자를 단번에 이제 알아보고 어린 왕자와 대화를 하고 어린 왕자가 처음에 막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그림도 어찌어찌 그려주고 어린 왕자와 소통하게 되는 친구가 되는 이 과정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화자 스스로가 생텍쥐페리 작가를 그대로 이제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평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생텍쥐페리가 그런 어른을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어린 왕자의 화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왕자는 어떤가? 어린 왕자는 그 화자가 비행사가 그림을 그리고 거절당하고 어른의 세계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어른의 세계를 알아버린 이후로 이제 마음을 닫고 거의 홀로 지내는 그 사이에 만난 어린 왕자는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그러니까 그 비행사가 마음속에 깊이 그러니까 6살 이후에 그린 이후에 마음을 닫았던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던 내면의 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어린 왕자라는 상징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사막에 갔는데 갑자기 글쎄 어린 왕자가 나타난다는 건 비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어쩌면 사막 속에서 아무도 다른 어른들 혹은 다른 생명체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화자 스스로 상상해낸 상상 속의 그 모습 어린이 순수한 모습 그것이 어린 왕자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생존의 공포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떤 순수한 상징 어린 시절의 그 모습으로 어린 왕자를 끄집어내고 그 어린 왕자와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나와 내면 속의 어린 아이의 모습이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내면 속의 어린 왕자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났을 법한 경험했을 법한 어른들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의 전형으로 정리해 놓으면서 실제로는 화자 혼자서 어린 아이와 어린 왕자와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보는 것도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왕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든 혹은 어린 왕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는 우리가 어른의 눈에 비치는 어른에서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인식의 틀이 좀 잘못될 수도 있지 않나 혹은 잘못되었다라고까지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 어린 왕자를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양을 그려줘 막 무조건 만나자마자 어린 왕자가 그래요. 양을 그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느닷없이 양을 막 그리게 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뭐냐면 6살 때 그리고 어른들에게 보여주어서 마음의 상처들을 받았던 그 그림입니다.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 구렁이의 그림말이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장난삼아 딱 그려줬더니 그런데 그 아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보아 구렁이 뱃속의 코끼리는 싫어. 그러니까 단번에 알아챘다는 거죠. 단번에 그 그림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실제로 이 구절을 통해서도 어린 왕자가
그냥 어떤 일반적인 어린이가 아니고 화자의 내면에 깊이 간직하고 있던, 그러니까 화자가 거쳐온 화자의 순수성의 전형으로서 화자를 잘 이해하고 있는, 화자의 마음으로부터 그 순수성을 그대로 간직한 형태로 나타난 어린 왕자일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사막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른들의 관점에서 사막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그래서 비행사도 사실은 사막에 떨어진 것이 매우 이렇게 굉장히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 소설 내에서 계속 초입 도입부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고치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그 문학적인 낭만적인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막, 그러니까 불시착한 곳, 그다음에 물 없는 곳, 살기 어려운 곳, 탈출해야만 하는 곳, 이런 곳으로 그런 전형으로서 사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곳. 사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바로 어린 왕자의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의 틀을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이 소설에서 어린 왕자의 세계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어린 왕자는 계속 이 얘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본질이다. 어떤 현상이 아니고 본질이다. 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의견이 분분해요. 아까 저희도 살짝 지금 두 선생님이 의견을 주셨지만 정말로 현상과 본질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인가. 과연 본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건가라는 얘기죠. 현상은 그렇다면 좀 무시돼도 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 왜냐면 아까 고태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이 있어야만 현상으로도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과 본질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뭐 여러 가지로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본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려고 혹은 본질을 평가하려고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본질과 연관된 속에서 현상이 드러나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면에서는 이 어린 왕자의 소설이 주는 그 교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본질은 이렇지만 내가 뭐 지금 사는 이 모습은 있지만 나도 실제로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라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본질이 있다면 우리 인간으로서 그런 마음이 본질 어딘가에 있다면 그런 본질을 조금씩 끄집어내고 내 행동, 내 보여지는 현상에 반영돼서 보다 아름다운 사람, 보다 인간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는 어린 왕자가 어른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본질적인 것으로만 돌아가자. 갑자기 어른에게 야 순수한 어린이로 돌아가자. 그러면 뭐지 좀 옷도 입지 말고 다니고 막 씻지도 말고 놀고 싶을 때는 막 놀고 밥도 막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이런 얘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갑자기 순수성만을 강조한 어린아이로 돌아가자. 분명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른에게 주는 그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순수한 마음, 관계를 바라보는 어떤 순수한 책임감, 그런 본질을 잘 끄집어내고 잘 가꾸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에도 그 본질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반영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말과 행동, 즉 현상을 통해서 내 본질을 조금 더 드러내고 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서로 계속 연결되는 그런 체인 효과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어린 왕자가 주는 그 현상과 본질을, 혹은 뭐 현상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이 말의 교훈이 아닐까, 저는 이번에 다시 어린 왕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어린 왕자는 어른을 위한 동화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또 여전히 정리를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송세령 선생님, 이 어린 왕 책을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총평을 한번 책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 왕자의 경험과 조종사인 이 화자의 경험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만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어린 왕자가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그 어른들의 맞아. 논리적이고 예. 이기적이고 예. 뭐 형편없는 태도. 제가 볼 때는 21장의 여우를 만나면서 예. 어린 왕자가 어떤 그 메시지를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꼬집기만 하다가 여우에게 이제 가르쳐 주죠. 예. 친구가 돼야 돼. 친구를 팔지는 않아.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너가 언제 온다면 나는 언제부터 좋을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정리돼야 될 내용을 21장 여우에게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어른이기 때문에 어린 왕자가 뭐 이렇게 감히 가르치려고 하는 게 좀 어려웠는지 여우를 등장시켜 가지고 맞아요. 예. 굉장히 그러면서 지혜로움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여우가. 그죠? 그래서 여우를 아마 상징 동물로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여우를 통해서 보는 어떤 게 좋은 관계일까요, 선생님? 선생님 생각에 관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선생님. 사실은 인간 관계가. 그죠? 여우에게 말할 때 예. 자기 장미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잠깐 사이가 안 좋아서 떨어져 나왔지만 자기는 아직도 장미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또 그리워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우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는 길들였기 때문에 내가 장미를 길들였고 장미가 나를 길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이렇게 지속된다. 이렇게 여우에게 가르쳐 주면서 나름의 메시지를 요약한 거 아닌가? 선생님, 좋은 관계는 그러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관계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조건, 다른 뭐 해석도 가능할까요?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뭐 무슨 사랑하는 말이나 뭐 무슨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좋은 관계로. 그래요, 정말? 아니, 그냥 이 시간을 많이 같이 한다면? 그러니까 아마 같이 한다는 의미가 또 따로 있겠죠, 선생님. 그죠? 그죠. 예. 오래 살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같이 오래 살다면. 그럼 가족이 사실 제일 좋은 관계여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변신에서도 봤지만 가족이 꼭 가장 좋은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많은 시간을 같이 했다라는 걸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님?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로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 결국은 적응해줘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또 서로에게 그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거 좀 과한 거, 연민의 마음도 있고요, 그죠? 많이 살아보시면 불쌍히 나와요. 그래요? 불쌍한 마음은 어떤 가족 구성원에게 가장 많이 들어요, 그러면? 자녀분한테 들어요? 아니면 남편분한테 드는 거예요, 선생님? 또 이제 젖은 낙엽에게 들죠. 젖은 낙엽이란 건 그러니까? 젖은 낙엽. 모르실까요? 모르겠는데요. 그 표현을 몰라요.
이게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람 있잖아요. 아, 젖어서 그러니까 젖은 날. 아, 떨쳐낼 수 없는 뭐 이런 네, 표현이에요? 네, 네. 아, 하여튼 뭐 서로가 그렇죠. 어찌 예, 예, 보면. 네, 어찌 보면은 뭐 서로가 다 결점이 이제 드러날 만큼 드러나고 예, 또 과거와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특히 예.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다 보면 건강해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예전에 총명이나 뭐 지혜로움이나 이런 게 많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는 그 연민이 예, 예. 나오면서 그거를 지켜줘야 된다. 어, 남의 눈에 뭐 이렇게 허투루 보이지 않도록 감싸야 된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죠. 이전에는 가족이라도 대립하는 경우가 많죠. 예, 예. 서로 뭐, 치고받고 뭐 이렇게 네, 맞아요. 헐뜯하는 경우 있죠. 밖에 가서 흉도 보고. 음.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그 흉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어, 그 정도로 길어진 시간의 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가족 관계의 마지막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소중하긴 하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가족을 거부하는 사람이 저는 좀 과연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선생님의 상황과는 좀 다르게 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셔가지고 나는 가족을 해체하겠다. 이 남자하고 혹은 이 여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이런 경우도 요즘 많이 늘잖아요. 네, 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예, 공감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네, 그럼요. 그러나 실행하진 어떤 않으시는 거죠, 선생님은? 실현하려고 하면 이제 타성이 젖어가지고 저도 힘드니까요. 저 자신도 이제 혼자 선다는 건 어려워졌잖아요. 네, 부득이 이제 혼자 서게 되면은 혼자 자유다 하고 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뭐 굳이 이 관계를 해체하고 싶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해체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어떤 관계이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좋은 관계만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예, 예.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를 보면서 뭐 느낀 것은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 책임이 가는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끼는 관계.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무슨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는 사이라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는 책임이고 예. 어린 왕자는 장미에게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그런 의미로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죠. 예,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돌아가는 나의 별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이제 지켜야 될 것들, 그런 장미를 지킨다 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미에 그런 대해서 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 합리화와 자기 이야기를 여우에게 다 해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그 인용하고 감동받는 데가 여우하고의 대화죠. 맞아요. 여우와의 대화죠. 예, 맞아요. 그리고 많이 중요한 화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는 우화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제 여우라는 상징 동물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는 이 동화가 갖고 있는 혹은 이 소설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집중적으로 이 챕터에서 이 장에서 독자에게 전달해 주죠. 박소준 선생님도 이 책 읽으셨어요? 네. 예, 어떠셨어요? 총평을 한번 좀 해줘보세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얘기를 우리가 길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왜 이게 화면을 켜고 이렇게 참여하려고 했냐면은 좀 전에 좋은 관계가 뭐냐고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번뜩 떠올라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예전에 봤던 어바웃 더 보이인가? 그 영화예요? 어떤 영화에서 사람은 모여있는 섬이라든가 섬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데 너무 긴밀하게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자기 고유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근데 또 혼자는 안 있고 이렇게 모여있는 섬이 근데 그때도 그 말에 참 좋았는데 지금 좀 살아봤더니 그게 가장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죠? 그리고
이거 이제 몇 개 물어보려고 메모해놨는데 예. 이제 이걸 처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막 정독을 한 적이 없고 그냥 뭐 수업 시간에 그 예, 맞아요. 짤막한 이렇게 그 쑥쑥 부분만 이렇게. 예. 봤지 그 책을 이렇게 뭘 한번 알려고 진지하게 안 봐가지고 예. 빌려서 봤는데 왠지 뭐 어떤 유명한 출판사에서 그 전집이 막 나오잖아요. 몇백 권씩. 근데 왜 그 전집에는 항상 꼭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좀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왜 이게 그냥 또 다른 질문이긴 하는데 예. 왜 이게 빠져 있는가? 뭐 야간 비행이나 다른 생택지 베일의 책들은 거기 전집에 꽂혀 있는데 왜 어린 왕자들만 대부분 아니 다 출판사에서 전집 낸 출판사에서 꼭 이름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의미에서 왜 이게 빠져 있는지 그게 잠깐 궁금했었고요. 혹시 다른 질문이긴 한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이 그림을 이 지은이가 직접 그린 거예요? 예, 그렇다니까요. 아, 그래서 난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우리가 대부분 그 그림을 그 형상화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뭐 날아가고 뭐. 아니 그리고 막 금발머리 그다음에 왕자복 입은 그 어린 왕자의 모습. 아, 그게 이걸 그 작가가 직접 그렸다는 것도 좀 신기했죠. 맞아요, 신기해 정말. 그래서 이거 그리고 굉장히 잘 그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봐도 뭐 촌스럽 거라 그러지 않고 맞아요, 아주 오랜 맞아요.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다고 느꼈었고 예. 또 하나는 솔직히 이제 그 절반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떤 무슨 의도인가 보다 뭐 어른들을 좀 풍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뒤로 가면서 지구에 왔을 때 여우와 대화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공부하듯이 읽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못 읽고 그냥 좀 어려워서 넘어갔는데 그냥 앞부분만 봤을 때는 약간 뭐 어른들에 대한 풍자가 아닌가. 그다음에 그 지구에 왔을 때 이게 그 내용 중에 아이고야 잠깐만요. 이게 뭐지? 어느 부분을 읽어주세요, 선생님. 101명, 111명의 왕들, 그다음에 7,000명의 지리학자, 뭐 90만 명의 사업가. 선생님 왜 그렇게 막 썼을까요? 그러니까 생택지 베리도 그랬고 어린 왕자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구에 오기 전에 많이 거쳤던 그 수많은 행성들에서 느꼈던 한심한 사람들의 총 집합체가 지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일부러 앞에 나온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를 해서 일부러 막 숫자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숫자가 부합하거나 그런 건 사실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화 해가지고 그런 어른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지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무슨 뭐 풍자, 뭐 신랄한 풍자, 뭐 그렇게 막 하잖아, 비평가들이. 그래서 막 그런 앞부분만 좀 이해했거든, 사실. 뒤에는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선생님. 돌아먹어가지고 이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썼나 보다라고 느꼈었고, 아까 한참 전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왜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나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조금 이제 아니 이렇게 어른들의 입장을 약간 대변을 해보자면, 맞아요. 어른들이 숫자를 만약에 모르고 아이들을 같은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문명 혜택은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그냥 집을 지었을 때 맞아요. 어린이들처럼 뭐 이렇게 해라고 하면 집이 안 되고 무너지지만 보도의 그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해서 숫자에 민감하게 0.1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맞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이 이제 여기 어린 왕자는 굉장히 어른들이 굉장히 속물화되어 있고 계산적이다 이런 걸로만 하지만 사실 그 숫자를 바탕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고 합리성이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사실 우리가 문명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이 적절하게 지금 말씀하신 건 맞아요, 분명히. 다만 이제 그러나 이거는 어른을 비판하는 우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를 통해서 이거다 이렇게 양자 택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맞아요. 약간 어른은 너무 그쪽으로 좀 치우쳤기 때문에 어떤 장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마음속보다는
아빠 연봉이 얼마니가 더 궁금한 것 좀 그런 어떤 나쁜 어두운 면도 그렇죠. 있다란 예,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또 다 예, 예, 누구나 예, 예, 다 예, 가는 양면성이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런 게 있지 않나 맞습니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네. 너무 대립적으로만 볼 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네네네네. 의도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이 갖고 있는 혹은 잊혀진 혹은 무시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한 번쯤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제가 표현한 조금 아름다운 예, 인간으로 예, 예. 살아가고 예, 좀 관계 맺음하면 어떨까 그런 것을 아마 이제 이 동화를 맞습니다.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럼 선생님 예, 예. 말씀하신 김에 이 두 번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의견은 이 구조는 어떻게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잠깐 메모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예, 예. 애가 어리거든요. 예. 아, 근데 어려요. 애가 어린데 그때 예, 제 어떤 상황과 비교해서 본다면 예, 예. 이거는 본질은 제가 또 어떻게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책에도 보면 뭐 길들임이 나오고 뭐 관계 맞아요. 맺음 그런 게 예, 나오는데 예, 예. 실제로 그 어떤 대상자와 진실된 관계 맺음을 하지 않으면 본질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외형적으로만 만나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예로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예, 예. 애가 막 그냥 말 그대로 막 똥꼬지를 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정말 엄마를 힘들게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현상이잖아요. 예, 예. 아이가 고집을 피운다. 이거는 이제 막 때를 현상이 쓰는 현상. 예, 예. 거기에 있는 본질은 사실은 엄마랑 놀고 싶다. 아, 또는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그게 본질이에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그거를 파악하려면 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 즉 충분한 관계 맺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보이는데 지나가는 옆집 엄마는 쟤는 또 그러는구나. 쟤는 울보야. 맨날 때만 써. 뭐 이렇게 하고 쟤는 또 소리 가겠죠. 지르네. 쟤는 또 집은 좀 그렇네. 라고 아, 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 진실된 관계 맺음을 하면 보인다. 뭐 그런 말이 그거 아닌가.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네. 또 다른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구조를 관계 맺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제로 관계 맺음이 잘 되어 있으면 보이는 거죠. 실제로 중요한 것들이 그 관계에서는 보인다. 관계 맺음이 현상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이 이제 그 과정이 어떻더라도 실제로 본질적인 것을 놓치기 쉽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네. 아주 중요한,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맞아요. 보면 그러면 관계 맺음을 잘 하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자기 아이를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만은 아니니까. 만약에 아이 없는 집도 있고 뭐 그렇다면 좋은 관계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또 제 생각 경험은 관심 같아요. 관심. 관심. 음, 그러니까 음. 관심을 갖는 만큼 사랑하는 마음도 보여요. 생기고. 예. 그러니까 그 장미가 까탈스럽긴 맞지만 예, 예. 그만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장미가. 예, 뭐 예. 보면은 뭐 내는 가시가 있으나 뭐 별 효과가 없다라는 좀 그런 문구가 잠깐 나왔던 것 예,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장미에 되게 깊은 관심이 없으면 아이고 뭐 가시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또 저렇게 말한다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가시가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한 속내 마음 하나를 알려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보지 않는 한은 모르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그럼 그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그 사람을 처음 본다 하더라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좀 따뜻한 마음을 갖고 만난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돼요? 선생님 어떻게 약간 생각해요? 최소한 긍정적인 마음 눈빛으로 봐야죠. 쟤 왜 그러나 보단 저는 왜 저럴까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응. 그런 관심이나 사랑이 밑바탕이 좀 깔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모든 상대에게. 네네네네. 낯선 음. 사람이어도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왜 저럴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요즘같이 막 많은 험한 일들이 이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은 매우 처음부터 경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경계하는 것을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죠. 그죠? 낯선 사람이 말 걸으면 무조건 말도 하지 마. 그죠? 어떤 호의도 의심하게 되고 그런 것을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사건을 먼저 예단하고 그것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무서운.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따뜻한 관점으로 한번 봐주자.
응? 전혀 낯선, 그러니까 그것이 외모가 낯선다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낯선 사람에게도 한번 좀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봐보자라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선생님.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 첫 번째 질문하신 거, 그 전집에 왜 어린 왕자가 빠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냥 근데 어린 왕자가 빠졌다는 것이 사실 조금 상상이 안 가긴 해요, 저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왕자는 뭐 성경 다음으로 읽힌다고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예, 많이 읽히는 책인데 왜 그게 뭐 유명한 무슨 뭐 문학 동네 뭐 민음사 뭐 이런 거 예. 이제 그 도서관 갔더니 그게 딱 전집류가 쭉 꽂혀 있는 그런 섹션이 있었는데 다 봐도 어린 왕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판업계에서는 어떤 인식에서 그걸 뺐는지 그냥 전문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럴 수는 있어요. 어린 왕자는 좀 책을 쓰고 일찍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남겨진 책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집으로 나올 만큼의 양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누구지? 야간 비행? 예, 야간 비행.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하는 그 전집류라는 것은 한 작가가 쓴 전체 얘기가 아니라 전체 그 작품을 한 게 아니라 뭐 세계 문학 대전집 이런 거에 어린 왕자가 다 빠져 있고 제가 몇 개 출판사를 안 보긴 했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유명한 그 출판사에서 나온 전집 중에는 빠졌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유명하게 빠져 있나 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땠는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이거 빠뜨렸을까 하고 잠깐 궁금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출판사가 어떤 기준을 정했는지는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100권이 넘는 그런 책들이 그 섹션에 있는데 그거 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책이고 많이 읽혀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 수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어느 세대. 어느 어른이든 어이든.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 왕자를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만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아기들이 볼 수 있는 만화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리고 무슨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기용 또 어린 왕자가 있어요. 그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른용 번역,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많이 만나는 그런 책이 있고. 그래서 야, 이만큼 그 모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읽을 수 있는 독자를 가질 수 있는 책이구나, 이 어린 왕자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집에 빠졌다면 글쎄요, 뭐 어떤 기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마음에 드셨어요, 이 책은, 선생님? 아이한테 읽혀주고 싶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뭐 그거 여우와의 그런 대화 쪽에서는 이제 애한테 좋을 것 같은데 앞에 뭐 어른들의 풍자 뭐 이런 뭐 다양한 행성에서 느꼈던 것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이거 다른 여담인데 선생님 그 다음 책 그 읽어야 돼요. 너무 이 책이 아마 다 읽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빌려놨는데 도통 안 넘어가던데. 예, 맞아요. 그 책은 좀 읽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한 이유는 유럽 뭐 문학계의 하나 중요한 책이기도 하지만 연극 대본이에요, 사실은. 연극 대본이기 때문에 일반 책하고는 다르게 좀 다른 장르의 주고받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대사가 주는 어떤 묘미를 같이 읽으면서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의미였거든요. 선생님 너무 부담하지 마시고요. 읽는 부분까지만 읽고 오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브레이트 얘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어린 왕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른 상관없이 다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런 면에서 동화이기도 하고 우화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설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이 너무 이 끝이 조금 그 해석 가능성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장을 혹시 책을 갖고 계신다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이제 어린 왕자가 다 가고 나서 이제 화자가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이제 별이 그려진 그림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그것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다시 한번 그려보았다. 어린 왕자가 이 지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여기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아두었다가 언제고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그 풍경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
그리로 지나가게 되거든. 제발 부탁이니 서두르지 말고 바로 그 별 밑에서 조금 기다려보기 바란다. 그때 만약 어떤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만약 그가 웃는다면, 만약 그 아이 머리칼이 금빛이라면, 만약 묻는 말에 그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가 누군지 곧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거든 제발 부탁이니 나를 이토록 슬퍼하게 버려두지 말고 그가 돌아왔다고 빨리 편지해 주기를. 점점점입니다. 그냥 사실은 이 결말을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요. 아, 그런가 보다. 여운을 남긴 결말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여전히 그 이 화자가 어린 왕자를 기다린다. 어린 왕자와의 소중한 그 경험 혹은 어린 왕자로 상징되는 순수함, 어른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어린 시절의 유년기의 마음가짐, 이거를 그리워한다는 면에서는 여전히 교훈적이고 긍정적인 결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어른은 여전히 이 어른을 현실 세상의 어른으로 본다면 이 어른은 여전히 현실에 발을 제대로 못 붙이고 있는 어른임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아직도 슬퍼하고 있어. 어린 왕자를 봤다는 누가 있으면 빨리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다시 그 어린 왕자를 만나러 가게. 라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어른의 모습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교훈이 될 만한 어른인지, 아니면 야야 정신 차려. 현실은 현실이야. 지금 빨리 비행사 그 일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비행사 일이 아니면 뭐 또 다른 직업을 찾아서 먹고 살아야지. 현실에 발을 딱 붙이고 땅에 딱 발을 붙이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 마지막을 보면서 이 결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요. 예. 이 결말 마음에 드세요? 결말은? 작가라면 이렇게 이런 결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작가라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 그냥 이게 뭐 슬프다 어쨌다라기보다는 그 어린 생떼지 베리가 볼 때 예.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순수성이기 때문에 예. 그 어린 왕자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잃어버린 순수성을 상징화시켜서 예. 그렇죠. 누군가는 어린 왕자와 같은 순수성을 찾거들랑 예. 그냥 지나치지 말고 눈여겨 담아보고 좀 배워라. 그 당사자는 또는 그 화자인 나에게도 없는 순수성, 나에게도 없으니 그 상징화되는 그 순수성이 있거들랑 나한테 연락해 줘라. 나도 그 순수성이 필요하니 이렇게 이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럼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모두가 어린 왕자로 상징되는 순수성을 찾도록 하자. 혹은 기다리자. 혹은 또 노력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뭐 슬프다 어쨌다 보다는 뭐 이 사람은 뭐 계속 그 비행기를 고쳤잖아요. 그게 어른이죠. 그 뭔가 빨리 사무에서 떠나서 물도 먹고 배도 고프니까 빨리 현실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꾸준히 그거를 비행기를 고쳤듯이 그렇게 뭐 현실감 없는 어른이라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인간인데 약간 조금 더 순수성이 남아있는 어른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일반적인 어른의 모습이다. 조금 더 순수했던 하지만 여전히 바른 현실에 발 딛고 있는 현실적인 어른.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그 첫 번째 해석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누군가에게 다 해당하는, 모든 어른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사실은 이건 화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 표현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계기가 어떠한 문제적 상황에 부딪혀서 어린 왕자로 상징된 순수함을 다시 꺼내볼 그런 상황이 된다면 기다리지 말고 그것을 다시
차려 보는 계기로 마련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 해석이 더 저는 굉장히 와닿고 공감이 됐거든요. 송 선생님 혹시 마지막 부분 읽으셨어요? 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보고 이제 제가 질문을 만든 거거든요. 이 결말이 조금 이 어른들한테 권장할 만한 결말인가? 이건 꿈은 꿈이었고 현실로 돌아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결말이었고 물론 동화니까 동화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장르적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 어떤 의도를 갖고 썼다기보다는 생 땡큐베리 본인의 그 운명적인 것,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남방 우편기라든지 할 때 우편 배달부로 비행기를 가지고 몰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도 있었고 자기의 마지막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의 그 경험 때문에 불시착한 경험, 죽을 뻔한 그것 때문에 나의 마지막도 그 어린 왕자처럼 어느 별에서 어떻게 어떻게 쓰러질지 몰라. 그리고 또 그런 어떻게 것까지 생각하고 몰라. 네. 그런 자기 운명적인 것들을 거기다 적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후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떤 무슨 다른 교훈적 해석을 두기보다는 그냥 작가가 이렇게 보셨다고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근데 그렇다면 어떤 어른으로 살아야 될까요, 선생님? 이 책의 마지막 결말을 딱 끝냈다면, 잘 읽었다면 어떤 어른의 모습을 살아야 할까요? 근데 그 읽는 분들마다 그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르기는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어때요? 이 어린 왕자가 주는 교훈을 찾는다면? 말씀하신 책임, 자기가 벌려놓은 판에 대한 책임, 그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어린 왕자가 결국은 장미에게 돌아갈 거고 장미는 까탈스럽고 뭐 별 그렇지만 내가 돌봐야만 되는, 내가 사랑해야만 되는 존재, 이렇게 인식했다는 것에 거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길들어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시간, 많은 시간을 서로 길들이면은 이게 가장 좋은 관계, 좋다기보다는 뭐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런 게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 책임을 갖는 것, 그것이 어떤 좋은 관계의 조건이라면 그 책임 속에는 어떤 애정도 있는 거겠죠? 애정이 깔려야 되겠죠. 그죠. 그 애정을 표현을 못하는, 아까 말씀처럼 말을 못한다거나 좋은 선물을 못한다거나 그럴지라도 이제 서로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죠? 존재의 이유가 돼주는 그 경지까지 가는 것이 책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은 투자를 하지만은 바라고 얻어낼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뭐 얼마 전까지는 그 어른을 다시 부양해야 되는 이런 의무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아래 세대들은. 이제는 그런 아래 세대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부양의 의무를 갖지도 않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무한히 베풀고 싶어하는 관계.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식들에게 무한대로 주고 있는 그게 왠지 그게 책임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어떤 본질과 더하기 형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중에 애정이 있는 책임을 갖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발적인 책임이겠죠, 그죠? 누구의 어떤 강요에 의한 책임이라면 그것이 또 다른 이제 좀 어떤 억압일 수도 있지만 애정이 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같은 그런 책임 관계 속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는데. 애정과 노동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애정과 노동을 함께. 그러니까 내 노동이 애정이 없다면 이거는 괴로운 일이지만 내 노동이 애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조건일 것 같아요, 정말. 그죠, 선생님? 저희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다
다 대부분 일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노동의 일. 평가만을 바라죠. 맞아요.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애정과 노동이 전 그런 노동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일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의 조건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그런 환경이 좋다면. 예,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이 결말에 갖고 지금 두 분이 다른 의견을 주셔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생각해볼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 관계를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를 우리가 화자의 입장에서 어른의 관점에서 저는 어른이니까 어른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이거 좀 모순 아니야? 이렇게 왜 그런 어른들 있잖아요. 뭐지 능력은 별로 없으면서 순수하기만 한 어른들. 사실은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비판받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냐하면 자본주의 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순수해. 막 이런 어른들이 사실 제일 지탄받을 수 있는 어른이거든요. 그런 어른들도 가끔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어른을 우리가 이 결말을 어른이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두 분은 아주 다른 의견으로 주셔가지고 저는 매우 흥미롭게 봤어요. 저는 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린 왕자를 보시고 없으시면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일찍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일찍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는 박선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예사롭지 않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 대본이고 그 작가는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를 비틀어보는 예, 굉장히 좀 오래된 작가이지만 굉장히 그 신랄하게 자본주의 사회를 비트는 방식이 아주 뛰어남을 보였던 독일 작가거든요. 그 작가 브레이트의 서푼짜리 오페라 아니요 뭐 저렴한 오페라 번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대본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구절을 제가 여기 받아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같이 보고 같이 읽어보고 같이 해석해보면서 저는 고전 읽기가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고전에 해석해 놓은 유명한 그 해석본을 내가 그대로 따라 읽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생각을 전하고 또 다른 선생님의 이야기에 다시 코멘트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읽는 고전의 해석이 온전히 저희 것으로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식이 깊어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가 지금 좀 적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고전 읽기는 참 즐거웠고요. 여러 선생님들한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그러면 목요일 날 7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태희 선생님 끝났어요. 저희 고태희 선생님도 지금 안 계셔.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박수 선생님,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태희 선생님, 저 끝났고요. 네.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선생님, 네. 그때 선생님 계시니까 왜 다른 분들은 이렇게 화면만 켜놓고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좀 징징거릴래요. 제가 그러면 이제 화면을 킬 수 있으시면 키도록 제가 톡 다 보내드릴게요. 선생님한테 자꾸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그럼 러시아 문학인가? 이전에는 뭐 하셨다고 하셨죠, 선생님? 그냥 다 PPT 발표나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혼자 이제 동영상 틀어주시고 PPT 하시고 그냥 설명을 다 혼자서 하셨어요.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이제 그래도 다 이제 잘 따라와 주셔서 그냥 그렇게 혼자서 하셔서. 네. 그 선생님은 그런 방식이 익숙하시고 아마 잘하셨던 모양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다 이제 익숙해지셔서 그냥 다 굳이 이제 안 켜고 저도 안 켜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근데 하필 제가 선생님을 좀 괴롭힙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여러 인문학 강연을 했지만 계속 이렇게 참여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또 제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질문이 없으면 선생님께 늘 질문하니까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너무 자율이라.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좀 일찍 끝났어요. 책도 가볍고 선생님들도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찍 끝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이렇게 약간 어려운데 다음 주에는 좀
책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 책 구절을 읽으면서 같이 얘기해 보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선생님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